네, 안녕하세요.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해서 유럽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기획한 칸트와 현대 철학 오늘 7번째 강의이고 주제는 미셸 엉리의 칸트입니다. 네, 잃어버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경희대학교 HK 교수이신 조태구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현상학에서 매우 독창적인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미셸 엉리.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국내에서 앙리의 칸트 독해에 대한 주제로 뭐 강의든 어떤 연구든 간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호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조태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발표 기회를 주신 윤영식 대표님하고 이지훈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앙리의 칸트는 한국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일 거고 앙리라는 철학자가 제가 일부러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청중으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철학자 중에 가장 덜 알려진 철학자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미셸 앙리라는 프랑스 현상학자고요.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한 4편의 소설을 썼는데 추리 소설도 한 편 있어요. 지금 이따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1922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2002년에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마리옹이 있습니다만 마리옹을 제외한다면 이제 가장 큰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 1960년대 몽펠리에 대학의 교수가 임용돼서 평생 여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폴리트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폴리트라는 그 프랑스 헤겔 연구의 거의 부적인 분이 계신데 그 이폴리트의 제자기도 했고요. 제자이자 동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폴리트가 소르본으로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몽펠리에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폴리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방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가 그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셸 앙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는 지금 몽펠리에 은둔에 있다. 오방크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인데 끊임없이 파리 소르본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올라가죠. 끝까지 안 올라가고 몽펠리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설도 이제 4편도 쓰고 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이 미셸 앙리 언급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 현상학의 신학적 전해라고 신학적 전해라고 해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철학이 아니라 이제 신학이 돼버렸다. 니들은 비판적인 거고 여기에 주로 언급되는 게 이제 리케르, 레비나스 그리고 데리다도 언급되긴 합니다만 좀 다른 방식이고 또 미셸 앙리, 마리옹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저는 신학적 전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 철학자들을 하나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나에 묶는 건 동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학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반드시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당시엔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로 쓰였지만 이제는 이게 경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정도 토대는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제일 철학을 했다는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프랑스 현상학의 비메를로퐁티 계열이라고 묻습니다. 이제 세바스찬 세바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이제 한 구분인데 이 구분이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현상학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멜로퐁티 계열이 있고 하나는 비멜로퐁티 계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현상학적 환원을 뭐로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을 어떤 세계에 대한 가로치기를 하면서 나타남을 그 자체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계열이 이제 멜로뽕티 계열이고 멜로뽕티 계열의 주 연구 대상은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나타남 자체가 되니까 세계와 나의 뒤섞임 사이에서 그 나타남 그 자체를 기술하는 것. 이게 이제 멜로뽕티 계열의 현상학자들이라면 이 비멜로뽕티 계열의 현상학자들은 그 현상학을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표상의 세계에서 표상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계속 밑으로 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후설이 진행했던 그 현상학적 환호는 완전하지 못하다.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췄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레비나스와 미슈랑리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재의 기반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밑에 깔려 있는 것, 이포케이메논, 프로젝툼, 주체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상학의 비멜로뽕티 계열에서 주로 탐구하는 것은 이제 주체성이다. 미슈랑리가 얘기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은 뭐 이따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아펙티비테, 정감성이라고 그냥 오늘은 정감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그냥 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칸트니까 칸트의 감성이란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감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정감성이라는 것은 삶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나타남의 방식과 그 속성.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미슈랑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에 의해 주어지는 뭐 오토도나스형, 자기 줌, 자기 촉발, 자기 드러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만 어떠한 외재성도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내재성의 이러한 나타남의 방식이 삶의 나타남이고 이 삶의 나타남은 자기 자신과 어떠한 거리도 없이 자기 자신을 껴안고 느끼고 어떤 공간성도 빠져있는 순수한 질적인 것으로서 항상 어떤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감성.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이제 미슈랑리한테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자기에 의해서 자기로 주어지는 게 삶이라는 운동이고 삶이 있고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 그건 항상 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순수한 어떤 느낌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슈랑리가 이해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이겁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코기토,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끝끝내 최종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코기토, 그거는 모종의 어떤 느낌입니다. 존재한다는 느낌. 이게 이제 미슈랑리가 이해하는 코기토고 그게 삶이고 여기에 대한 탐구, 이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미슈랑리가 얘기하는 삶의 현상학이고 이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진료 현상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는 이제 물질 현상학이라고 번역됐는데 제목도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뒷말은 안 하고 딱 한마디만 드리겠는데 그 번역본은 사지 마시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미슈랑리의 첫 번째 번역본으로 한국에 소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슈랑리가 이 정도 대중성을 획득하지밖에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고는 이게 사실 마테리얼 이 진료라는 용어를 데카르트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형상적 실제성과 표상적 실제성 그리고 진료적 실제성 얘기하는데 그 진료적 실제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료적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쓰는 말인데 이건 표상과 어떤 현상과 내용 진료와 형상 이 구분 이전에 있는 진료입니다. 맨 마지막 맨 끝에 깔려 있는 결국 이게 삶이에요. 삶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앙리가 종종 자기의 현상학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페노메놀로지 하디칼입니다. 이건 뭐 근본 현상학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극단 현상학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슈랑리가 전 그렇게 큰 철학자고 역사에 길이 남고 누구나 한번 참고해야 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자유의 끝까지 가보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보여줬다. 끝까지 한번 극단적으로 가봐서 자유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이 존재의 끝에 뭐가 있을까? 맨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극단적으로 파보면 뭐가 나오는가.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허망하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자유를 진행하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유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용어들이 있는데 이 삶의 현상학은 이제 미슈랑리가 죽고 나서
미쉐랑리의 유고집을 정리하면서 나온 책의 이름이 이제 삶의 현상학이고 그런 이름을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고, 자, 이 코드명 칸트입니다. 그 미쉐랑리가 그 22년생이죠. 22년생인데 43년에 레지스탕스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미쉐랑리의 코드명 그게 칸트였습니다. 이게 왜 칸트였냐? 항상 손에 순수이성 비판을 들고 다녀서 그럼 넌 코드명 칸트 해라. 그래서 칸트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미쉐랑리가 자기가 철학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얘기할 때 그 프레파 에콜로그 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반이 있는데 거기서 장 나베흐라는 교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칸트 수업을 들으면서 드디어 나는 관념의 세계에 왔구나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청년기에 보면 칸트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을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칸트에 대해서 쓴 거는 극히 드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하게. 물론 콩페랑스에서 발표한 어떤 글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현현의 본질이라고 제가 일단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마니페스타시옹에 대한 번역은 계속 제가 고민 중입니다.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본 페이지가 한 840페이지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해겔에 대해서 쓴 부록이 붙어갖고 한 9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굉장히 긴 책인데 이 책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 206페이지부터 48페이지 한 32페이지 정도 되는 여기서 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용성과 시간, 자기 촉발이 요 22에서 25절까지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뭐 이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즉각 깨달으시겠지만 이게 순수한 칸트가 아니에요. 이건 하이데거가 논의한 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절에서 25절까지 논의할 때 미쉐랑리가 순수이성 비판이나 실천이성 비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용하는 책이 칸트의 형이상학적인 문제, 하이데거의 칸트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칸트를 보면 요 미쉐랑리의 칸트를 논의할 때 외국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22절에서 25절을 얘기하지만 이건 순전히 칸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데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존재 차원이 그리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시간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기 촉발이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자기 촉발이 아니다. 하이데거 역시 활자적 이 하이데거가 자기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이상학,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 현현의 본질 22절에서 25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58절에서 이제 훨씬 뒤죠. 650에서 666페이지까지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 데서 여기서 칸트를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는 칸트는 뭐 제목 이게 번역이 좀 제가 했어야 되는데 어찌 정감성에 대한 순수한 형식과 순수한 정감성으로의 존재론적 해석과 존경에 대한 칸트의 문제, 칸트의 존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김원중 선생님 하시면서 많이 존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 다루는 건 이제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제 존경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순수한 형식과 순수한 정감성으로 해석되는 정감성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한이라는 것은 경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험적인 정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경험적 차원, 그래서 감성하고 사실상 구분이 되지 않고 감성하고 경험적 차원의 정감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존경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존경이란 이 감정이죠. 분명히 감정인데 이것을 마치 감정이 아닌 것처럼 이 정서적인 표현을 자꾸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칸트가. 왜 그러냐면 이 감성이라는 것, 경험적인 차원은 본능에 이끄는 대로 우리의 경향성의 문제란 말이죠. 이제 경향성으로 벗어나서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 구축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이제 도덕적 행위인데 이걸 이끌어내는 존경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때가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그걸 자꾸 제거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도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실천이성 비판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고. 그래서 결국 그 미셸 앙리의 칸트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신분석학의 계보학. 이게 미셸 앙리가 자기 관점에서 쓴 서양 철학사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서 빈 주체성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빈 주체성과 비어있는 주체성과 잃어버린 삶. 영혼에 대한 칸트의 비판. 요게 125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서 157페이지, 한 32페이지 정도 되는. 그리고 이따 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중에 유고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 영혼론의 오비추리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그 비판의 존재론적 해체.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을 존재론적으로 이제 해체해 보겠다 이런 건데, 이게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17에서 53페이지인데 책이 좀 이 판형이 커요. 판형이 커서 지금 이게 36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인데 아마 따져보면 한 40페이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이 해체론, 존재론적 해체론이라는 글은 사실 정신분석학 계보학에 실린 글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1963년에 쓴 건데, 63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같이 쓴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에 넣지 않고 이걸 빼버립니다. 이게 아마 들어간다면 1장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1장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걸 빼버리고 이걸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어디도 출판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정신분석학 계보학 쓰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구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구도가 그 기술 방식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정신분석학의 계보학에서 똑같은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 포괄적 오비추론에서, 그러니까 번역본 용어를 그대로 하면 이성적 영혼론의 오류추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인데, 요 존재론적 해체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근데 이 존재론적 해체에서는 뭐 제목 자체가 벌써 나와 있듯이 이성적 영혼론의 오비추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비추리로부터 시작해서 칸트가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비추리에 대한 이 사안으로부터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정신분석학 계보학은 칸트가 전제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 존재론을 따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모순들, 이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리론이 이성적 영혼론의 오비추리다라고 해서 방향이 다릅니다. 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요 정신분석학 계보학, 아까 미셸 앙리가 쓴 철학사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보는 것 같다. 비데레 비데오르, 일무상불권 주부와 내가 보는 것 같다. 이게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대한 앙리의 해석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성찰에서 이 존재의 근본, 이 생명의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게 앙리의 데카르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작이잖아요. 부재가 잃어버린 시작인데 시작점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스스로 2장에서 데카르트의 다른 저작들에서 그게 점점 쇠퇴해요. 데카르트는 자기가 분명히 발견을 했는데 그걸 시대적 상황인지 뭐 기하학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인지 점점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에고 코기토의 편입. 하이데거가 데카르트를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면서 어떤 방식으로 편입시키는가, 이거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선 하이데거가 기술하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한 논의가 언급돼요. 그래서 데카르트마저 거기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빈 주체성과 잃어버린 삶, 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의지로서의 세계, 뭐 이게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 그 5장과 6장에서 다시 찾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데카르트가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서양 철학사가 그렇게 진행되다가 쇼펜하우어가 이제 찾기 시작해. 없는 건 아니니까 찾기 시작하는데 그걸 마땅히 기술할 용어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긴 찾았지만 제대로 기술해내지 못하는 게 이제 쇼펜하우어라면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무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이 삶의 운동을 부정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의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식에 나타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나타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 차원이 있는데 그걸 발견했지만 의식 중심의 사고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인 방식, 의식이 아닌 것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앙리가 쓰는 철학사인데 요 칸트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어떤 겁니까? 서양 형이상학의 이러한 잃어버린 시작, 삶에 대한 망각의 정점이죠. 정점을 칸트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니까 망각의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현의 본질에서 여기 58절에서 정감성에 대한 이 논의를 할 때 칸트를 끌고 오는 것도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감성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사들은 잘못 이해해왔다. 이걸 너무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해왔는데 이 정감성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를 하나 살펴보자 하고 끌고 들어오는 게 칸트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항상 이 앙리가 존재론적 이론이라고 부르는 서양 철학사의 이 문제점이 가장 극단에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죠. 칸트가. 앙리가 볼 때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앙리가 존재론적 이론론이라고 부르는 이 표상의 형이상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표상의 형이상학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의 유일한 철학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원론적 차원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표상이 가능한가라는 표상의 조건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걸 물어보고 결국 불가능해. 형이상학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선언해버리는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제가 강의를 주로 이제 원문을 갖고 왔는데 제가 평상시 강의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 뭐 편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요 3장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칸트가 들어오기 전에 앙리가 전제하고 있는 전개하는 이런 철학사 기술입니다. 나에게 표상한다. 이게 좀 해석이 좀 그런데 나는 나에게 표상한다.로 환원된 코기토. 하이데거는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를 주무 투프레정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표상한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표상한다로 환원된 이런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편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데거가 바꿔놓으니까 서양 형이상학에 들어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근대 철학 이후에 서양 형이상학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대 철학으로도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앞선 것, 즉 피시스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에 이 진리가 그건 역시 개근이라고 합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어를 혼자 배워서 발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겐이라고 할게요. 개겐, 대해서입니다. 대해서. 개겐에 의해 구성되는 한 동질적이다.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가 존재 그 자체의 역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증거이다. 다름 아닌 동일한 존재가, 동일한 진리가 우리에게 여기서는 피시스로, 여기서는 이데아로, 여기서는 또한 코기토로 마련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기토로 된다는 건 이제 하이데거가 해석한 코기토예요. 나한테 표상한다. 표상은 뭡니까? 내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벌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가 이제 데카르트의 이 방식은 데카르트에게 존재는 게겐슈탄트라면 이 뒤에 그 대상이라면 그 고대 히랍은 게겐 위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를 구분하는데 앙리가 봤을 땐 게겐이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게겐 위버거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나 위버 하면 위버 맨시할 때 위버예요. 근데 초인할 때 그러니까 앞에 넘어가 있는 거나 앞에 서 있는 거나 게겐 앞에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거리 속에 나타나는 거로 같다는 게 앙리가 생각하는 서양 철학의 공통점입니다. 존재한다는 건 뭐냐? 보인다는 것. 존재한다는 건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 뭐 이 거리가 꼭 공간적인 거리는 아닙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고 이제 뭐 사유적인 거리기도 하겠습니다만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곧 존재한다. 서양 철학사는 단 하나의 나타남의 방식, 거리 속의 나타남이라는 것만 이해해왔고 그런 점에서 고대 히랍에서부터 하이데거까지 전부 존재론적 이론론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앙리의 철학 3이다. 자,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칸트가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존재론적 해체입니다. 존재론적 해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성적 영혼론의 오류추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글에서는 오류추리로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칸트에게서 극단적으로 주목할 점은 아마도 철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에고의 문제가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물었다는 거죠. 이성적 영혼론의 오류추리에 대한 비판은 명백히 에고의 존재에 대한 근본 문제와 관련된다. 도대체 존재한다는 게 에고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물었다는 거죠. 칸트에 의한 이러한 문제의 검토는 근대 철학 역사의 본질적인 순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검토는 종국의 그러한 존재를 규정하면서 완전히 실패에 도달하고 이 실패는 칸트가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으로 여기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패해버렸어.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앙리가 아까 철학사를 모든 단 하나의 나타남의 방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나타난다는 건 보인다는 것이고 보인다는 건 어떤 거리 속에 나타난다는 이 단 하나의 방식.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에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에고를 파악하지 못하더라. 이건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이제 형이상 불가능성입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묻는 건 이성의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딱 시켜버린단 말이죠. 칸트한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앙리가 봤을 때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칸트한테 존재는 현상입니다. 데카르트가 이해할 때, 앙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앙리도 칸트를 존재론으로 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 이재훈 선생님 하셨을 때 하이데거가 이제 칸트를 존재론으로 넣고 대상과 주체와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밑에 차원, 이 차원에 대한 논의다. 앙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밑에 차원이 앙리가 봤을 때 존재론적 이론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존재만을 칸트가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칸트한테 존재한다는 건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건 표상되는 거죠. 감각적 질들이 있고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다가 있고 이 잡다를 직관의 형식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집단의 형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지성이 가지고 있는 범주에 의해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현상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근데 이러한 실패를 칸트는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을 여기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다. 초월적 변증론에서 전개되는 분석의 우여곡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증되는 바, 이 분석의 어려움 자체와 모호함으로부터 도출되는 바는 에고의 존재가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제한되거나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에고 코기토는 그 자체로 어떠한 숨도 어떠한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존재라는 나는 존재한다. 숨으로 사람들이 이성적 영혼론이 그러하기를 주장했던 바처럼 에고의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의미에선 절대적인 존재를 이해한다면 말이다. 그냥 말뿐인 어떤 게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면 이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는 이걸 규정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이건 형이상학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성의 월권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앙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칸트의 비판에 대한 존재론적 해체가 우리에게 미룰 수 없는 의미로 주어진다면 그런데 칸트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존재론적으로 해체해봐야 돼. 얘가 가정하고 있는 존재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어디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앙리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 칸트의 비판에 대한 존재론적 해체가 우리에게 미룰 수 없는 의무로 주어진다면 이는 그 자체로의 코기토에 대한 존재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이 체계적인 거부의 기원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관념이 발견되는지를 아는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존재를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고 코기토에서 숨이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존재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성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도대체 뭘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분석학의 계보학에선 존재론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것이 문제로 들어온다면 여기서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존재에 대한 문제를 했고 과연 그럼 이 오류 추론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방향이 반대죠. 이 방향이 반대인 것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앙리의 칸트 해석을 하이데거의 배경 아래서 읽게 만들어요. 정신분석학 계보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형이상학에 삽입시켜버린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이데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칸트를 얘기하면 하이데거가 짜놓은 그 판에서 칸트를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훨씬 오래전에 써진 글입니다만 이 글에서는 하이데거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되는 게 아니라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이 논의가 충분히 성립이 하죠. 물론 머릿속엔 하이데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여기서 기대고 있는 건 아까 앙리가 얘기했던 그 프랑스 자기 스테파테 선생님이었던 나베흐라는 사람의 어떤 논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 오류 추론 가지고 여기에 허점이 있다라는 지점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라슈에즈 헤이라고 칸트의 관념론이라는 책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독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어떤 의미라도 부여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명제를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리는, 이 말하는 것을 금지해 버리는 이 철학적 입장을 지배하는 암묵적인 존재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칸트는 도대체 존재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어떤 지평의 토대 위에 코기토, 숨이라는 명제는 오류 추리를 함축하게 되는 것인가? 앞선 질문들은 우리에게 다름 아닌 칸트적 존재론의 토대를 밝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밝히도록 권유한다. 칸트의 존재론은 존재론적 이론론이라는 이름으로 규탄받았던 절대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철학적 존재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나타나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보인다는 것이다. 현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은 자의적으로 철학의 지평을 존재의 유일한 영역에, 토제적 존재의 영역에 한정한다. 토제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내재라는 말과 좀 대립시키기 위해서 토제, 어떤 좀 거리 속에 바깥에 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형이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칸트의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앙리가 항상 존재론이라고 얘기할 때 그 존재론은 현상학적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존재론은 어떤 것이냐면 나타나는 게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고 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타남의 방식에 대해서 나타남이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남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 나타나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나타남이 곧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묻는 것이 현상학적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현상학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조건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존재의 본질로 이해된 표상성의 형이상학이다. 여기서 표상성은 두 가지 의미하는데 하나는 표상된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의미에서 표상성도 있고요. 그리고 표상의 작용, 이것의 어떤 표상한다는 그 행위의 특성으로서의 표상성, 둘 다 의미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탈자죠. 표상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죠. 거리를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로 이해된 표상성의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표상되어진다는 조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칸트에게 표상되어진다는 겁니다. 표상되는 다른 말로 현상이죠. 칸트가 말하길 우리는 현상만을 인식할 뿐이고 비판적 사유는 이러한 현상학적 전제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끌어낸다. 현상학적 전제로부터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상만을 인식할 뿐이고 현상만이 존재일 뿐이고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지? 질문하는 것은 곧 존재론이고 현상학적 존재론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칸트에게 실제 인식은 현상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칸트의 존재론은 현상학적 전제들에 복종하고 명확하게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끌어낸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좀 더 짧게 쓰고 있어요. DO라고 표시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그 존재론적 해체, 뭐 그리고 이 GP라고 쓴 것은 제너럴로지 표시기 애널리지 저겁니다. 정신분석학의 계보학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순수 이성 비판은 그에 따라 표상되어짐 그 자체가 완성되는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이며 경험 대상들의 가능성으로서의 경험 가능성의 초월적 조건들에 대한 탐구이다. 그냥 경험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경험 대상들의 가능성으로서의 경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했을 때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 경험입니다. 다른 방식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존재론적 이론론이기 때문에. 근데 앙리가 얘기하는 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이 있죠. 절대 대상적 경험이 아니라 어떠한 거리도 없이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순수하게 질로서 주어지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표현하면 앙리가 이해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모든 것이 다 부정돼도 이 뭔가 모호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같은 내가 존재하는 걸 확실하죠. 확실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이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인데 데카르트 이 존재론적 이론인 사람들한테 이게 경험이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경험 대상들의 가능성으로서의 경험 가능성의 초월적 조건들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죠. 이런 경험 대상들에 대한 경험의 초월적 조건은 무엇인가? 뭐 직관, 잡다, 범주. 예. 자, 근데 앙리가 봤을 때 이 조건들, 초월적 조건이라고 말하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이 조건들은 다 탈자적 작용입니다. 탈자, 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뭐 존재라는 것이 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이거를 거리두기를 하는 작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 인식이 대상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로써 인식이 직접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고가 수단으로 목표하는 것은 직관이다. 직관이 뭐냐면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대상, 앞에 놓여 있는 것과의 관계예요. 직관이라는 건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공간과 시간. 공간에 병치시키고 시간에 잇따르게 만들고 이거 다 거리 두는 거예요. 공간에 앞에 던져두고 시간에서 밀어두고 방금 지나간 거.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관은 오로지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질 때만 생기고 대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러한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대상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도 촉발할수로서만 가능하다. 직관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과의 관계고 사고라는 것은 직관을 목표로 해요. 대상과의 관계를 목표로 해요. 사고 역시 대상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직관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칸트가 제시하는 인식의 초월적인 조건들은 전부 탈자적 작용입니다. 직관도 거리 벌리기고 사유도 거리 벌리기.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잡다를 받아들일 때 앙리가 이야기에 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간에 배치시키고 시간에 잇따르게 만들고 이 시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관의 이러한 수용하는 능력, 즉 대상의 자신을 보여주는 능력은 수용되고 직관되어야 하는 것이 그로 인해 정확하게 대상의 조건 속에 위치되고 앞에 놓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직관되고 인식되는 관계의 설립 속에서 구성된다. 직관의 이론, 직관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이 능력은 앞에 놓고 대상의 조건 속에 앞에 놓여지는 거죠. 대상의 조건 속에 놓여지는 거니까. 대상 조건 속에 위치되고 앞에 놓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직관되고 인식되는 관계의 성립 속에서 거리두기 속에서 성립된다. 거리를 두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직관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둠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리 속에 놓고 그렇게 자신에게 대상화하는 그러한 직관은 모든 경험적 직관이 전제하는 순수 직관이다. 순수 직관, 어떤 그 경험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다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이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공간과 시간.
공간은 좀 편하죠. 공간은 병치시킨다고 하니까. 근데 시간도 잇따르게 만든 겁니다. 잇따른다는 게 뭐예요? 앞과 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르그송하고도 공통 공유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르그송한테도 칸트가 말하는 두 가지 순수한 형식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둘 다 공간이에요. 다만 말만 바꿨을 뿐이야. 병치한다 해서 잇따르다라고 말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 칸트가 말하는 공간과 시간은 다 공간적이다. 앙리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간도 공간은 병치시키고 시간은 잇따르게 합니다. 앞과 뒤로 나누는 거예요. 앞과 뒤로 나뉜다는 건 뭡니까?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좀 뒤에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남겨뒀다가 예. 이 부분에서 바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 범주가 전상이 되려면 직관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잡다가 필요하죠. 자, 공간과 시간은 물론 선험적인 표상들이다. 너무 빨리 하고 있는가 해서 시간을 좀 봤습니다. 이질적 존재론적 요소로서의 감각이에요. 자, 공간과 시간은 물론 선험적인 표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들로서 어떤 현실적인 대상이 감각을 통해 우리 감관을 제약하기 이전에 이미 저 대상을 감성적 관계들 아래에서 표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재한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재하는 어떤 선언적인 표상들이죠. 근데 그 공간적 시간들은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들로서 어떤 현실적인 대상이 감각을 통해 우리 감관을 제약하기 이전에 이미 저 대상을 감성적 관계들 아래서 표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어. 그러나 진료적인 것 내지 실제적인 것, 공간에 직관된다는 어떤 것은 실제하는 어떤 것은 반드시 지각을 존재한다. 공간과 시각만 있어서는 실제하는 것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진료적인 것 내지 실제적인 것 어떻게 공간에서 직관됐다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실제하는 것은 실제는 한마디로 지각을 존재합니다. 공간과 시간만 있어서는 어떠한 실제도 성립되지 않아. 칸트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에서 어떠한 것의 현실성을 지시하는 이 지각과 상관없이 상상력에 의해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떤 것이 이미 받아들여져 갖고 지각이나 이것을 동원해서 어떤 표상이 이미 만들어지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면 이것의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 하지만 뭔가 이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실제적인 것이 주어져야 되고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어지는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의 형식들만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게 감각이죠. 그러므로 감각은 이러저러한 방식의 감성적 직관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간 및 시간상에서 현실적인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다. 뭔가 실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감각이 필요합니다. 공간과 시간을 일하는 직관의 형식들, 아까 탈자적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리두기 하는 작용만 있어서는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감각이라는 것이 이제 칸트가 물어야 된다면, 칸트가 이제 제대로 질문을 던지려고 했다면, 감각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 이 질문을 해야죠. 감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근데 칸트한테는 이미 감각이 주어지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존재론적 이론론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 거리를 둘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직관이에요. 거리두기라고 아까 직관이라는 탈자적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도 직관되어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각이라는 것도 거리 속에 놔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미뤘던 부분이 이건데 칸트는 앙리는 이 동일한 질문을 푸설한테도 던집니다. 푸설의 시간에 대한 내적 현상학 그 시기에 그건데 칸트한테도 모든 알문, 모든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칸트가 어떤 이 진료를 칸트도 이거죠. 노에시스라는 의식 작용이 있고 휠레가 있고 진료가 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노에마 어떤 현상이 되는 건데 의식 작용이 휠레를
진료를 받아들이려면 이 진료가 일단 주어져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 무엇에 대한이라는 상황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내적 의식에 대한 이 현상학 그 기술을 보면 최초의 순간이 있고 이것이 다음 순간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서 그것을 타지한다고 하죠. 과거지향이라고 프레땅수용 뭐 이렇게 불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 어떤 순수한 질적인 상태가 주어지고 얘가 과거로 흘러가면 비로소 의식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가. 그러니까 주어지는 그 순간의 순수한 질적인 상태는 적어도 그 시기에 후설한테도 파악되지 않아요.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미슈랑리하고 레비나스하고 데리다입니다. 가장 먼저 질문 던진 건 데리다고. 변네 이 지점. 그걸 발견한 게 데리다예요. 옥소리화 현상 혹은 그 이전에 첫 번째 책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데리다 석사학위 논문이죠. 박사학위도 아니고 그건데 발생의 문제. 예. 후설에 의해서의 발생의 문제. 거기서 다루는 게 그거예요. 이 벼 있어. 이거를 살아있는 현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살아있는 현재는 후설 자신도 알았어요. 이걸 자기 구도 속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 후설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후설한테. 얘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칸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 감각이라는 거, 실제적인 것은 이 감성의 직관적 형식들로는 안 된다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 그럼 이 감각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직관돼야 됩니다. 감성의 직관의 형식들로 들어와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수한 이 감각이 있고 이 감각이 머릿속에 주어져. 대상이 돼요. 이게 감각입니까? 빨간색,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감각이라고 부르기 좀 뭐합니다만 사랑이라고 해보죠.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는데 사랑을 대성화시키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에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얘를 사랑하는지 한번 거리를 두고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그러면 사랑이 의심되는 거죠. 예. 근데 달래 받아들이는 방식이 없어요. 칸트한테도 그렇고 후설한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앙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유와 순수한 직관은 그것들이 그에 대한 분석인 존재의 탈자적 구조를 함께 구성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유와 순수한 직관이 존재의 탈자적 구조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유와 순수한 직관은 그에 대한 분석인, 그러니까 존재의 탈자적 구조의 분석인 순수한 사유와 순수한 직관은 탈자적 구조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존재의 구조는 아직 그 자체로는 어떠한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감각이 필요하다. 이 모든 실존의 조건은 어떠한 실존도 포함하지 않으며 그것을 산출할 수도 없다. 요거는 뭐 인간 같은 경우는 산출할 수 없죠. 근데 뭐 앙리가 이제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앙리가 거기서 그래요. 직접 만들 수 있는 신적 지성이라고 해도 다를 바는 없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산출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산출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출한다고 해봐야 아무 짝에도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산출할 수 없다. 이 조건이 실존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이 조건의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요소, 즉 감각에서이다. 감각은 활자적인 것이 아직 아니에요. 본래적 실존을 가져오는 본질, 존재를 계시하는 힘은 탈자가 아니며 그 안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오면 상실해버리죠. 자, 후설 같은 경우, 후설이 사과의 빨간색과 사과의 표면에 있는 빨간색과 빨간색 자체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앙리식으로 얘기하면 빨간색에 대한 표상과 빨간색이라는 느낌 자체는 구분해야 돼 또. 빨간색이라는 것의 느낌이 빨간색에 대한 표상일 수는 없어요. 빨간색은
그래서 앙리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고 제가 극단적인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대개 속엔 빨간색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빨간색이 만약에 느낌이라면 이건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한 차원 이제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식에 대한 비판은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직관밖에 없어요. 이 잡다를 직관. 시간에 잇따르게 공간에 배치하거나 시간에 잇따름 속에 배치해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대상화시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앙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칸트의 비판에 제가 칸트 비판의 심오한 직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칸트에 대한 뭐 칭찬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식에 대한 비판은 단지 표상성의 가능성, 따라서 가능한 모든 대상의 가능성으로 이해된 그러한 가능성의 선언적 조건을 밝히는 데서 구성되지 않는다. 칸트 철학의 앙리가 봤을 때 칸트 철학의 진정한 의미는 인식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죠. 칸트의 이거는 표상성의 가능성, 따라서 가능한 표상성의 가능성, 따라서 가능한 모든 대상의 가능성이에요. 표상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니까 가능한 모든 대상의 가능성으로 이해된 그러한 가능성의 선언적 조건, 어떻게 표상성이 가능한가라는 조건을 단지 밝히는 데서 칸트 철학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이러한 초월적 조건에 대한 비판이며 초월적 조건에 대한 비판. 어떤 조건이 가능한가를 보고 이 조건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한 차원 더 들어간 거로 앙리는 보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이러한 초월적 조건에 대한 비판이며 이렇게 표상성 그 자체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이다. 그리고 이는 표상성이 지속적으로 그 자체로는 현실적 경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자체로는 실제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에서, 즉 표상성이 빈 형식일 뿐인 한에서 그렇다. 실제적인 것이 있으려면 감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에 대한 조건을 칸트가 밝혀냈어.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존재가 밝혀질 수 없더라. 이걸 발견한 게 칸트의 업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초월적 조건에 대한 비판. 이 사유와 직관. 앙리에 의해서 탈자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갖고 존재가 안 돼. 자,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하나가 더 있군요.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탈자의 완전한 타자로서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얘기한 거죠. 제가 좀 순서가 헷갈렸는데 요 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지각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위한 조건들, 직관과 사유만으로는 실제가 파악이 안 된다.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칸트가. 근데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칸트는 기본적으로 나타남의 존재함의 방식을 단 하나밖에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 이론론의 한계라고 제가 쓴 건데, 그런데 칸트는 탈자의 완전한 타자로서의 인상, 탈자의 완전한 타자로서의 인상, 감각은 이 인식 구조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칸트는 탈자의 완전한 타자로서의 인상을 이 탈자의 이 인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만 고려한다. 이 인상이 분명히 실제성을 준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칸트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탈자의 어떤 직관과 사유, 이런 탈자적 작용과 완전히 다른 것인 이 인상을 이 탈자 속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만 고려할 뿐이에요. 감각은 직관되는 안에서만, 즉 그 구조가 시간의 구조와 동일한 것인 탈자 그 자체의 그러한 구조를 가지는 내감 속에 수용되는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구조 속에 들어와서 대상화 시켜야만 고려할 수 있어. 분명히 감각이 이 탈자적 구조만으로는 실제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칸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결국에 탈자적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탈자 그 자체의 그런 구조를 가지는 내감 속에 수용되는 한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의 존재를 표상성으로 환원함으로써 인상이라는 것을 순수한 질인 것을 어떤 대상화시킴으로써 인상의 존재를 표상성으로 인상이 존재하려면 표상되어야 해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침묵에 빠져버리는 것은 표상성에 의해 즉 경험 대상들의
경험으로 이해된 경험의 초월적 조건에 의해 대체되어 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감각이 내재하는 초월적 요소, 감각의 선험적 가능 조건으로서의 정감성이며 이러한 정감성은 그것이 없다면 어떠한 인상도 어떤 감각도 있을 수 없는 드러냄의 근원적 본질이다. 이건 이 밑부분은 이제 앙리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앙리가 생각할 때 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리도 없이 자기 자신을 겪는 생명의 나타남의 그 여러 양태죠. 생명의 나타남 자체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이건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리도 없이 자기 자신한테 자기로서 주어지는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은 순수한 느낌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감성이야말로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나타남의 본질인데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주체성이고 이런 것인데 이러한 나타남의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칸트는 그냥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직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순수한 질적인 것을 공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나입니다. 나. 나를 대상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대상화시켜놓고 대상화된 게 내가 진짜 나라고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김원중 선생님도 얘기하다가 그냥 한번 쑥 얘기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나를 대상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를 대상화시키는 무언가는 또 있죠.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언가를 대상화시키고 있는 이 작용하고 있는 이 나를 파악하려고 또 해버리면 또 밀리죠. 무한소급에 빠져버립니다. 작용하는 것으로서의 나는 영원히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성적 영혼론입니다. 여기 예. 이제부터는 제가 주로 앞에서는 정신분석학의 개보학에서 주로 끌고 왔는데 이제는 필요한 경우에 제가 다 갖고 올게요. 어차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성적 영혼론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경험적 차원 없이 영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펴본 거에 의하면 실제적 작용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 거죠. 앙리가 봤을 때. 자, 이성적 영혼론은 자아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설립하는 데 도달할 수 없다. 이성적 영혼론은 이를 경험적 수로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을 뿐인데 경험적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들어와야만 이게 빈 형식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칸트한테는 존재한다는 건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현상은 반드시 잡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수로적인 경험적 수로들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적 영혼론은 경험적 수로들의 도움 없이 자아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성적 영혼론은 이를 경험적 수로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경험적 수로들은 그것들에 차례해서 이성적 영혼론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감각적 직관의 현실성 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 수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직관의 현실성 위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칸트가 발견한 실제하는 것은 감각을 필요한다. 감각, 실제가 그 자신의 실제성을 요구하는 건 감각이다. 라는 그 주장을 그대로 설립하면 이 이성적 영혼론은 당연히 설립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칸트가 그렇게 비판을 했고. 자, 참된 개념은 우선 범주 이상의 것이며 대상의 개념으로서 가정상 이성적 영혼론에 결핍되어 있는 직관을 규정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대상의 개념은 또한 자아의 개념이어야 한다. 인식의 초월적 조건이 대상 일반의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로 이해된 개념과 동일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직 어떠한 자아의 개념이 아니며 하물며 나의 자아의 개념일 리 없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성적 영혼론은 일단 칸트가 봤을 때 일단 직관이 없다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직관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념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개념은 범주 이상의 것이고 대상의 개념이어야 돼요. 근데 가정상 이성적 영혼론에 결핍되어 있는 직관을 규정하는 거죠.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직관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직관이라는 것이 이성적 영혼론에 없기 때문에 개념도 성립 안 해. 아무것도 규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개념도 이성적 영혼론에서는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막 규정하면 안 되죠. 지금 규정하는 건 나죠, 나.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대상의 개념은 또한 자아의 개념이어야 한다. 인식의 초월적 조건이 대상 일반의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로 이해된 개념과 동일시 된다고 하더라도 이성이 초월적 조건으로서 어떤 대상 일반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직 어떤 자아의 개념은 아니야. 자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직관에 대한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규정하지 못해. 개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근데 뭐 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아무거나 규정하면 안 되죠. 자아가 될 수 있는 이 직관의 어떤 내용을 규정해야만 자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아직 어떠한 자아의 개념도 아니며 하물며 나의 자아의 개념이 일리가 없다. 이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도 나오는 거죠. 의식 자체는 한 특수한 객관을 판별하는 표상이 아니라 표상을 인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한에서 표상 일반의 형식이다. 의식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것만 규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개별적인 뭔가를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잡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야. 의식 자체는 보편적인 것만, 그러니까 보편적 대상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결국 자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뭔가 인식, 실제 인식을 하려면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 필요해요. 분류들이 필요합니다. 잡다가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와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갖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성적 영혼론은 어떤 자아에 대한 직관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했기 때문에 직관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개념도 성립 안 돼.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직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규정할 게 없기 때문에 실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영혼론이 얘기하는 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어떤 초월적 X, 그냥 이 막연한 뭔가,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이게 이제 칸트가 이성적 영혼론이 가지고 있는 오비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되냐? 그럼 칸트 너는? 라고 이제 앙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앞에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칸트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도 규정을 할 수 똑같습니다. 이게 내놓고 앙리가 그렇게 기술하진 않지만 칸트 역시 이성적 영혼론과 동일한 절차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칸트는 표상의 논리적 조건으로서 칸트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사유 위에서만 의존하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도 직관도 소유했었다. 표상의 논리적인 조건으로 칸트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주체성, 이 사유, 이런 탈자적 형식, 여기에 대해서는 자아에 대한 개념도 직관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의식을 넘어 혹은 내가 사유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나에게 이 사유를 규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 안의 잡다에 대한 직관이 또한 필요해. 그리고 이 직관이, 이 잡다가 그냥 상관없는 막연한 잡다면은 안 됩니다. 자아로서 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어야죠. 자, 인간은 수용적 직관을 매개해서만 자신을 인식한다. 수용적 직관. 인간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개념을 선험적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으로만 획득할 뿐이다. 그러므로 칸트주의에서 자기의식은 사유의 순수한 자발성과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의식은 그것이 수용하는 잡다를 내감 속으로 찾으러 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완성될 수 있고 참으로 자기의식이 될 수 있다. 자, 인간은 수용적 직관을 인간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직관을 매개해야만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그걸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인간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개념을 선험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획득해. 그래서 칸트가 얘기할 수 있는 자아는 경험적 자아입니다. 경험적 자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해. 그러므로 칸트주의에서 자기의식은 사유의 순수한 자발성과 동일하지 않아. 사유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발성이고 직관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 철학의 가장 빈점이 뭐냐 하면 수용성이다. 이 수용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으면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직관이고 그 사유라는 건 순수한 자발성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아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잡다를 받아들이는 건 직관을 통해서예요. 직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칸트주의에서 자기의식은 사유의 순수한 자발성과 동일하지 않고 이러한 의식, 이 순수한 자발성으로 이 의식은 그것이 수용하는 잡다를 내감 속으로 찾으러 간다는 것. 내감 속에서 발견해내야 돼. 그걸. 내감 속으로 찾으러 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완성될 수 있고 참으로 자기의식이 될 수 있다. 자기의식은 어떤 진료들이 필요하고 감각들이 필요하고 이 감각들을 이제 내감에서 찾으러 가야 돼.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감각은 아무 감각이나 되면 안 돼요. 나로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한 어떤 감각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몰두하게 되는 것은 이 감각을 자기와 상관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진 것으로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앙리가 생각하는 B판에서 오류 추리와 관련해서 칸트가 계속 덧붙인 게 이 작업이에요. 칸트는 자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기 위해선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감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감각을 빼고 이 경험적인 차원을 빼고 논의를 했던 이성적 경험론이 실패한다는 걸 자기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경험적인 차원이 필요해. 감각이 필요해. 근데 이 감각이 아무런 감각이나 되면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어떻게든 자아와 연결하기 수 있는 방법을 B판에서 계속 시도합니다. 그게 내감의 반향이죠. 내감의 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엔 당연히 나와의 관계가 있고 이 내감의 이 반향 혹은 내감으로부터 나오는 이 인상들은 당연히 자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각들을 가지고 인식을 구성하면 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도예요. 자, 근데 과연 그게 되겠냐 이거죠. 일단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직관이라는 것은 항상 거리두기입니다. 대상으로서 주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감각을 내감의 어떤 감각 인상이 있고 이게 뭐 자기와 관련되는 어떤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상화시켜 버리는 순간 더 이상 감각이 아니라 대상이에요, 이거. 예, 볼게요. 자, 비판의 저자는 직관, 즉 탈자와 다른 수용성의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지평을 펼치고 그로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판의 저자는 직관, 즉 탈자와 다른 수용성의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은 그때 외재성의 요소 속의 타자로서 더 이상 자아일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 이 내감의 인상이 이게 자아로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감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직관이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대상화돼야 돼. 타자화돼야 돼. 더 이상 자아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이거 가지고 이제 자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이 칸트의 방식을 앙리가 이제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인식의 초월적 능력에 규정하려는 각각의 초월적 작용은, 그러니까 이 B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정신이 활동을 하면 이 정신의 활동이 나의 내감을 촉발해. 그래서 이 내감으로부터 어떤 인상이 발생해. 근데 이 인상은 내가 작용하고 있는 나의 인식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아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이런 논의라고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인식의 초월적 능력에 규정하라는 각각의 초월적 작용은 내적으로 내감을 촉발하고 거기서 능력 실행의 반향처럼 나타나고 내감의 인상 혹은 감각과 다른 것이 아닌 충격을 산출한다. 내가 어떤 사유활동을 하면, 사유활동이 아니라도 뭐 다른 활동을 하면, 인식활동을 하면 이 인식활동에 의해서 내감이 촉발되고 그로부터 인상이 나와. 이건 내가 발생시킨 거니까, 나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이건 내 거겠네 하고 충분히 그럴듯하죠. 생각할 만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려면 대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감각은 세계를 구성하는 자아 속에 그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아에 그로부터 귀결된 것으로부터 연결되고 그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자아와 연결돼 있겠지. 자아가 촉발한 거 아니야. 내가 촉발한 거니까 내 거지. 이런 거. 나와의 연관이 있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인상이 가능하겠지. 자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특수성이 정확히 자아와 그것의 내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내감의 특수한 잡다로 제시된다. 경험적 요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아의 실존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 요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아의 실존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한 요소가 첫 번째 순간에 규정되지 않은 채, 요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건 순수 이성 비판 617쪽인데 칸트가 이 B판에서 2인 각주를 하나 답니다. 그리고 이 각주에서 이 내감에 촉발되는 이런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이 나는 생각한다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가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아직 어떤 지성의 작용을 받기 이전에 어떤 진료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어떤 내감의 인상들이 있고 이 내감의 인상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어떤 지성의 작용을 받지 않은 규정적이지 않은 어떤 경험적 직관 이것이 있다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근데 앙리가 봤을 때 이런 경험적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아의 실존을 제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가 첫 번째 순간에 규정되지 않은 채 아직 지성에 의해서 뭐라고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 요소에게 원리적으로 존재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자기성을 부여할 수 없다. 뭐 이게 아직 규정되지 않았던 것만으로 얘가 자아네 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범주도 아니야.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칸트에 의하면 현상이라는 것은 규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규정되지 않는 직관은 대상만큼 맹목적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성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걸 규정해 주면 현상으로서 규정되겠죠. 그러니까 감각 그 자체만으로는 뭔가를 얘기해 주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칸트의 구조 속에서 칸트의 앙리가 이해하는 칸트의 이런 인식론 그리고 이 존재론적 상태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이런 직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규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규정을 받는 순간 이건 완벽한 대상으로서 현상으로서 나와 다른 무엇으로서 표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표상이 나는 아니거든. 반대로 규정되지 않은 직관은 대성만큼 맹목적이다. 그것은 실존 일반일 뿐이며 실존하지만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일 뿐이다. 나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규정되지 않은 무엇으로서 이것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은 어떤 것일 뿐이지 이게 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소합니다. 사실 앙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앙리가 물어뜯으려고 하는 지점은 이거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적이다고 해야 되나? 자, 순환이 있어요. 이미 설명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순환이 있습니다. 인상은 그것이 자아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자아에 속한다는 이러한 특성을 자아의 자기성이 자신의 본질을 본래적으로 펼치는 거기에서 그러므로 인식의 초월적 능력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생각한다의 나로서 설립되어야 있어야만 즉 초월적 자아의 실존이 앞서 인식되고 있고 설립되어 있어야만 지닐 수 있다. 이미 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감에 발생되는 내감을 촉발하면서 나의 활동이 나의 생각한다는 나의 인식 활동이 내감을 촉발해냄으로써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미 내가 전제돼 있어. 그죠? 나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을 거라. 여기서 나가 어디서 성립했습니까? 이미 나는 생각한다 해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이 활동에 의해서 촉발되는 인상이 나와 관계에 있다는 얘기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순환이 있습니다. 이 인상들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파악될 수 있어. 근데 이 인상들은 왜 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거야? 내가 발생시킨 거니까. 이 과정 중에 어디서 자아가 성립했을까요? 이미 자아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앙리 차원에서, 앙리 생각에는. 왜? 자아는
다른 방식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미 성립돼 있으니까. 자, 거울 속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거는 우리가 앙리가 얘기하는 존재론적 이론론 차원에서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 뭐 계속 볼게요. 자, 칸트의 비판은 동시에 순수한 사유의 자아가 실제로는 내감의 인상이라는 형태로만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비판은 동시에 순수한 사유의 자아가 실제로는 내감의 인상이라는 형태로만 실존한다. 순수한 어떤 사유의 자아가 있다면 이거는 내감의 인상에 의해서 가능한 거야. 내감의 인상이라는 형태로만 실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인상은 아직 실존하지 않거나 이 인상 속에서만 실존할 뿐인 순수한 자아의 사유의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한에서만 자아의 실존이다. 순환이죠. 완벽한 순환입니다. 이 인상은 왜 자아의 실존을 확보해 줄 수 있어? 이 인상은 자아에 의해서, 자아의 실존에 의해서 촉발된 거니까. 이 자아의 실존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자아의 실존에 의해, 이 인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 인상이 왜 자아의 실존을 확보해 줄 수 있냐니까? 자아의 실존이 촉발한 거니까. 순환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는 그냥 단순히 자아는 가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칸트의 맹목적인 엔핀둥은 자아의 인식과 관련하여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더구나 에고의 존재가 고유하고 본래적인 경험 속에 주어져야만 자아와 관련됩니다. 칸트의 맹목적인 느낌은 자아의 인식 관련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에고의 존재가 고유하고 본래적인 경험 속에 주어져야만 이미 에고의 존재가 어디선가 파악되고 있어야만 자아와 관계를 맺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파악된다는 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앙리가 자기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셸 앙리 철학의 고유한 얘기긴 한데 자아의 자기성이 자신의 본질을 본래적으로 펼치는 거기에서 그러므로 인식의 초월적 능력의 한가운데에서 인식의 초월적 능력이 나타날 때 아까 그냥 의식이라고 할게요. 탈자적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이 탈자적 의식을 생각한다는 거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의 지평을 탈자적 지평을 펼치는 작용이에요. 직관이라는 건 그런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작용은 그러한 탈자적 작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이미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작용은 밖으로 나가는 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미 자기 자신한테 자기로서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앙리가 얘기하는 삶이고 탈자적 작용도 삶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건 항상 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이건 조금 설명이 길긴 한데 최근에 제가 써놓고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말씀드리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에 날개를 편다. 유명한 문장이죠. 근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일단 살아있어야 날개를 편다. 자유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삶의 차원을 망각해왔다는 것이 이제 미셸 앙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망각의 최정점에 칸트가 있는 겁니다. 왜 칸트는 그 질문을 했고 어느 정도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이 감각이 나타나는 방식을 탈자적 방식밖에 못했기 때문에 대상화시켜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원래 여기에서는 제목을 칸트의 모험 이렇게 달았다가 칸트의 고개 뭐 이렇게 달았다가 굉장히 생각해 보면 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앙리의 해석이 맞다고 보면 이 감각이 있다고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 감각에 어떤 자기성을 묻히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동할 때 내감의 촉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나에 의해서 발생된 거, 나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나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딱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자,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순수하게 지성적인 표상.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기정적인 경험적 직관,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 이 같은 길긴 하지만 동일한
각주에 들어있는 나는 생각한다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한 번은 나는 생각한다가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이라고 얘기하고, 이 각주의 거의 끝에 가면 나는 생각한다는 순수하게 지성적인 표상이 돼요. 하나는 경험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초월적인 차원이에요. 다릅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지성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제 감각적인 것이 없는 거죠. 반면에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이라는 건 지성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지성적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감각적인 것이 없는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지성이 없는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동일한 각주에서 전혀 같이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표현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비판의 저자는 그 자신이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가짜 해결책들이 일단 제거되면, 자기가 일단 어떤 해결책을 했지만 이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걸 일단 제거하면 칸트의 결정적인 대답은 다한 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의 존재는 직관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다. 이 존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직관되지도 않고 개념. 이 존재는 실제로 지성적 표상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적 표상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표상이에요. 칸트 자신이 비판했던 이성적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그 자아랑 같은 겁니다. 꼴적 X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지성이 만들어낸 어떤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앙리가 쓰는 표현이 이거죠. 구름이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든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아의 표상은 체계가 어떤 철학의 체계가 자신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표상의 격도로 만드는 처리에 쉽게 준된다. 구름 보면서 아 저게 토끼 모양이네, 뭐 말 모양이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아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표상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심지어 칸트 철학에서도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수로의 뭐 중심이기도 하고 이런 초월적 X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게 그게 내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셸 앙리는 이 칸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서양 철학사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주체성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사실 주체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다. 문제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체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그 탈자적 뭡니까? 존재론적 이론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한 항상 무한소급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작용하는 나로서의 나는 항상 대상이 돼야만 나타날 수 있어. 거리 속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 자체는 항상 무한소급으로 빠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의 자리는 항상 빈자리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철학자의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다 아무거나 막 넣어요. 빛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고 무의식이 될 수도 있고 리비도가 될 수도 있고 막 넣을 수 있습니다. 빈자리니까. 앙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생명이라는 이름, 알미라는 이름으로 걸쳐. 알미 주체성. 예. 자, 칸트의 유산입니다. 자, 칸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 나를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으로 정의하고, 아까 한 번에 동일한 각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를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으로 정의하고, 나를 순수하게 지성적인 표상으로 정의하는 일이 가능한 것. 그리고 또 첫 번째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쭉 논의를 진행하다 얘기를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지성적 표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또 결국 첫 번째로부터 두 번째로의 미끄러짐이 가능한 것은 현상성의 동일한 탈자적 토대, 현상성의 동일한 본질의 토대 위에서이다. 자, 직관도 뭐였어요? 직관도 탈자입니다, 사실. 원래 칸트한테는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지성적 표상이라도 탈자야. 이 둘이 한 각주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건 얘들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앙리가 봤을 때 둘 다 탈자. 둘 다 존재론적 이론론의 구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칸트는 표상성의 형이상학을 끝까지, 즉 궁극적으로 그 자신을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 표상에 그것의 고유한 존재를 복종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거죠. 자, 표상성의 형이상학을 끝까지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 이 표상성이 성립한다고, 어때 성립되는, 다시 그 자신을 성립한다고, 성립된다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표상성이 성립되는 차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표상성이 가능한 조건을 이제 밝혀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형이상학은 어떻게 됐냐면 무로 빠져들고 자신을 스스로 해쳐버리는 그 극단적인 지점까지 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만. 자, 칸트는 우리에게 촉발로부터 독립적이고 감각적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아의 실존을 이해하게는 만들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다른 방식의 어떤 존재함의 방식, 다른 방식으로의 자아의 실존의 나타남,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칸트는 우리에게 촉발로부터 독립적이고 감각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아의 실존을 이해하게 만들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예감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아가 개념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 코드명 칸트 말씀드렸는데, 칸트를 수없이 그 전쟁터에서도 끼고 다니면서 앙리가 봤던 건 이런 폐허 아니었을까? 요 길이 아니다. 여기가 비어 있네. 이런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앙리가 파악한 것이라면, 앙리는 자기 철학의 스승을 유일하게 메누드 비랑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반면교사로서의 스승, 그건 칸트가 아니었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뭐 처음 소개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는 되게 흥미롭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드립니다. 예,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할 텐데, 우선 1단계는 이 독일 철학자들이 자연과학의 발달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제 사유로 양자역학 같은 거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뭐 시공간도 상대성 원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은 지금 이제 앙리가 칸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빈 공간을 찬다 그러는데, 존재라는 개념을 두들기면 새로운 논문이 나오고 어떤 철학적인 분야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는데, 누군가 새로운 각도로 보고 존재를 해석하고 설명하면 훌륭한 분야가 될 수 있는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물리주의자들은 뭐 존재를 정의할 때 물질과 빈 공간으로 전체를 양분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주의자들만의 주장이고, 칸트는 물, 누메랄,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령 뭐 물리를 가져온다면 간단하게 암흑물질을 갖고 와서 존재를 설명해 본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는다면, 그럼 이제 많은 혼동이 있겠지만, 그래 이런 게 논문이 될 거냐? GPT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GPT가 그래도 상당히 깊은 답도 잘해줍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이제 서양 철학이 존재로다 쭉 발전했기 때문에 존재를 쭉 살펴보면서 빈 공간을 찾으면 훌륭한 논문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예, 제 나름대로 질문을 좀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존재를 쭉 살펴보면 새로운 철학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존재를 살펴보신다는 거는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다뤄졌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새로운 철학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좀 바꿔도,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철학사를 굉장히 안 하는 경향이 심하죠. 이게 뭐 여기 영미철학 전공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이게 영미철학이 너무 이제 영미철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영미권의 힘이죠. 영미권의 힘이 가지면서 영미권의 철학의 풍토가 굉장히 세지면서 철학사에 대한 논의를 거의 우습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철학 잘못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철학자기도 한데, 저는 의철학을 상당히 좀 오래, 몇 년 동안, 앙리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의철학을 하면서 제가 2019년부터 했으니까 2019년도
근데 한국에서 의철학하면 이건 다 영미철학판이에요. 그래서 영미철학만 드립다 논문을 봤습니다. 한 3년. 그리고 깡길렘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다시 읽었어요. 그거 예전에 대학원 때 읽고 1장 딱 읽고 제가 3년 동안 내가 병신지 됐구나. 바보였구나. 근데 분노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깡길렘이 1장에서 정리한 내용이 한 20년, 30년 영미권에서 벌어진 질병에 대한 논의를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점이 뭐냐? 깡길렘이에요. 깡길렘의 결론입니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라는 건 규범성을 상실한 것이다. 건강하다는 건 뭐냐? 규범성이다. 규범성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규범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건강한 거다. 이게 지금 가장 최첨단에 있는 영미철학권의 건강관과 질병관이거든요. 분노가 왜 끌어올랐냐? 얘들은 철학사 공부를 안 하나? 생각이 든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미권 그 철학자들은 철학사 논의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최소한 깡길렘은 한 번만 읽었어도 그런 뻘짓 안 하죠. 10년 동안 왜 합니까? 그러고서 왜 나를 몇 년 동안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게 만들었나? 저는 강력한 생각이 있습니다. 철학사가들을 이제 사제 비유하기도 하는데 전 그 비유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학사가입니다. 저는 뭐 제가 철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철학자는 수많이 축적된 철학사가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철학사가들의 작업을 토대로 철학사가들은 이제 사제를 돌면서 지키는 거죠. 지키면서 언젠가 신이 도래하기를. 그 토대로 어떤 토대를 구축해 놓으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꾸준히 뭐 써놓겠죠. 작업해 놓으면 어느 세대에 천재가 나타나서 기존에 쌓여 있는 걸 과감하게 습득하면서 깃발을 세우면서 내가 왔노라. 새로운 신전을 세우겠죠. 전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사 공부는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제가 칸트를 뭐 깊게 완독도 못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전제론적으로 칸트를 어쨌든 미셸 앙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보는 칸트에서 자유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집중하다 보니까 현상적으로는 약간 좁히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서 혹시 미셸 앙리가 칸트를 보면서나 아니면은 칸트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서 좀 자유 개념을 혹시 말한 게 있나? 네, 그게 궁금해서. 자유 개념이요? 네. 미셸 앙리 같은 경우는 자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유는 철학의 거짓 문제죠. 사실. 그냥 기반적으로 보는 네. 건가요? 논의 자체를 예, 뭐 독립적으로 뭐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게 자유에 대한 질문 자체를 던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시하죠. 이거는 그렇습니까? 거의 베르그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베르그송의 자유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결정에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이거 왜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자유에 대한 따님 논의는 하지 않고 이제 유고에 발견된 것 중엔 그런 얘기가 있죠. 자유에 대해서 유일하게 진정한 그럴 만한 한 형이상학자는 베르그송이다. 네, 아주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셸 앙리 얘기를 들으면서 미셸 앙리의 칸트 비판을 들으면서 든 의문은 미셸 앙리의 칸트 비판이 삶의 차원을 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마 핵심적인 비판인 것 같은데
앙리가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일지가 참 궁금했어요. 네, 삶이란 도대체 무엇길래 칸트가 삶의 차원을 망각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미셸 앙리의 칸트에 대한 자아개념 비판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 말을 잠깐 하셨는데 자아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칸트의 경우 내용이 없다. 그런데 자아의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그러니까 이성적 영혼, 그러니까 영혼론을 다루는 오류 추리 부분에서 칸트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영혼은 실체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칸트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칸트의 그 순수성 비판에 존재라는 말, 사인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그 오류 추리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칸트가 영혼이 실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께서 길게 두 차례에 걸쳐서 모순되는 칸트의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긴 주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주석이 그런데 사실은 칸트가에 대해서 나에 대한 나가 무엇인가, 자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칸트에게 던졌을 때 칸트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칸트에게 자아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선험적 아페르셉션, 우리나라 말로 통각이라고 번역되는 선험적 통각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데카르트 표현을 칸트는 선험적 통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악투스라고 규정합니다. Ich denke는 악투스다. 그거는 그래서 개념도 아니고 직관도 아니다. 만약에 나를 대상화한다면 그것은 경험적 자아가 될 터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만약에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대상화함으로써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예를 들면은 윤영식이라면 윤영식이라고 하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수로가 가능하죠. 그거는 경험적 자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칸트에게서 나는 선험적 자각 혹은 통각으로서의 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칸트가 말하는 수로들, 경험적 수로들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나, 경험적 자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무규정적인 경험적 직관이라고 해서 칸트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의 자아는 이제 칸트에 있어서 칸트가 다른 데서는 잘 말하지 않는 자아예요. 마치 느낌으로서의 자아. 저는 그것을 자기의식으로서의 자아라고 보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자아 개념이 정립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자아 개념은 그런데 자아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미셸 앙리의 칸트에 대한 그 비판의 포인트가 상당히 칸트를 그러니까 자기가 구축한 허수아비 칸트를 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미셸 앙리가 순수이성 비판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동시에 실천이성 비판까지 같이 들고 다녔다라면 칸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아는 도덕적 자아라는 실천하는 자아, 행위하는 자아,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자아라고 하는 자아 개념이 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비로소 삶이 만약에 미셸 앙리가 말하는 적극적 의미의 삶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삶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앙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궁금한 게 앙리가 말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 앙리안 일단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뭐 저쪽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그 첫 번째 그 이지훈 선생님이 그 하이데거가 자꾸 칸트를 존재론에 이제 끼워 막 넣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정신분석학의 계보학 거기서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선언과 같은 거거든요. 나 이제 칸트를 하이데거 구도에서 볼 거야. 막 이런 선언 같은 거고. 그리고 요 유고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 유고에서는 칸트 없이 다른 철학자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존재론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이데거 적으로 보는 거죠.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판들이 존재론으로 봐야만, 그것도 특히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봐야만 성립하는 비판이라는 건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다만 저는 칸트를,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칸트를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칸트를 보는 방법은 아닐까? 혹은 칸트를 철학사에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위치시키는 거는 칸트를 현상학적 존재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흡설하시는 분들이 자꾸 칸트와 자기네는 다르다, 막 이걸 막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진땀 빼면서 설명을 하죠. 왜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라내려고 한단 말이죠. 칸트 하시는 분들도 이게 잘못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칸트 전공하시는 분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전선에 들어오셔갖고 칸트가 왜 현상학의 뿌리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는 안 하고 그 회장 밖에서 술자리에서 이 많이 하시는 분이 이진호 선생님이신데 이진호 선생님은 굉장히 그 칸트를 흑설의 그 전신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기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는 선생님 말씀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앙리한테 삶이라는 건 존재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앙리가 존재론적 이론론에 그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앙리는 존재론적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그 탈자적 의식이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올빼미 말씀드리면서 미네르바 올빼미가 날기 위해서 일단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탈자적 의식으로 작용. 그 앙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앙리 전공자들도 착각하는데 앙리의 첫 번째 질문은 지향성이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향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료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설의 현상학을 후설의 현상학에서 노에시스, 노에마 이 구조가 있을 때 노에시스하고 힐레가 있고 노에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 현상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 탐구가 힐레에 대한 탐구인 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힐레에 대한 그 탐구가 아닙니다. 노에시스에 대한 탐구예요. 이 노에시스라는 탈자적 작용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봤을 때 노에시스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으로 하면 무한히 밀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기 위해선 걔가 바로 그러한 바로서 밖으로 나가는 작용으로서 자기로서 존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존재하는 방식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머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자기 자신한테 머무는 이러한 운동으로서 이게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이 가능한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얘가 살아있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는 작용의 내적 본질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별도로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제가 만든 비유인데 나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나사못. 나사못은 돌려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게 탈자적 작용이고 이 도는 게 삶이에요. 이 돌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내적인 운동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운동이 있는 거죠. 내재성의 운동이 있어야 탈자적인 작용이 있는 건데 이걸 별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타남이 항상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내 안에 느껴지고 밖으로 표상되고. 왜 표상하는 작용은
그 작용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그 형식과 진료로 구분하는 거는 앙리 차원에서는 이 삶의 차원을 둘로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밑에 이걸 설립하게 했던 작용을 망각한 거예요. 요 안에서 이 앙리가 얘기하는 이 삶이고 이 진료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자기가 형식이기도 하고 진료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는 진료적인 측면,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얘네 둘을 가능하게 하는 밑을 더 파보는 거죠. 그게 앙리가 하는 현상적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에시스 노에마 구조를 한 번 더 환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노에시스 작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움직이는데? 오늘 강의가 이제 칸트에 대한 현대적 독해 중에 이제 프랑스 철학으로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 질문이라서 제가 이제 특히나 앙리나 레비나스 지난주에 했던 거 되게 흥미로운 점들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자작 세계와 생이라는 이원론을 세우는 건데 더 근본으로 파고들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메르노-퐁티 계열이 아닌 레비나스, 앙리에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철학자들이나 형이상학을 다 이론론으로 존재론적 이론론, 현상학적 이론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어 놔야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비나스도 사실 비슷한 방식으로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철학사 읽는 방식이 그래서 자기 앞까지는 다 이론론이었다.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만 봤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철학사 읽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존재를 하나의 의미로만 파악했다. 존재론적 일원론, 그러니까 일위성, 존재의 일위성, 하나의 의미만 가진다라고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칸트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서양 철학의 몇몇 순간에 다른 방식의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어떤 것들이 순간들이 가끔 발견됐다. 뭐 데카르트에서 누구에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아까 우리 윤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한테서 자인이란 말을 명사로 쓰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렇지. 사실 존재론이라는 것 자체가 칸트 시절에 하나의 그러니까 앙리가 이해하거나 하이데거가 이해한 방식의 존재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가 하나의 의미로 말해진다고 말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둔스코스 같은 사람의 사유가 전제돼야 되고 과연 그런 방식으로 철학자들이 철학을 했는가? 데카르트는 아니거든요. 칸트도 아니었다는 게 아까 우리 질문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요새 와서 들레즈, 니체 혹은 뭐 우리 수업 때 다뤄줬던 것 중에서는 마찬가지 뭐 하이데거가 이제 철학사를 다시 읽으면서 존재의 일위성을 복원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존재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하는데 이거가 칸트한테서 걸맞는 것인지가 제일 먼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앙리의 독해도 그렇고 사실 하이데거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전제가 그건데 그게 정당한가? 하나의 의미로 존재가 이야기되고 있는가 이 철학에서 만약 그게 성립 안 되면은 사실 좀 미안히 앙리도 그렇고 레비나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허수아비 만드는 것을 그냥 철학사를 다 이런 하나의 의미로서 존재를 이해한 철학이 지금까지 그랬고 난 아니야. 난 더 근원적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앞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질문입니다. 예, 뭐 그건 저도 그거 100%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그거는 뭐 다 자기 끼워 맞추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를 포함한 철학사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앙리나 레비나스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철학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철학자가 말하는 다른 철학자에 대한 얘기를 철학사의 작업인 줄 알고 읽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철학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구성해낸 거고 정말 칸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 말씀드렸지만 이름 없이 사라진 그 수많은 철학사가들의
뭐 이름 어떤 철학사가는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작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철학사가들이 그런 오류들을 이제 밝혀줘야죠. 아니 이렇게 봤는데 웃기지도 마라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작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미셸 앙리라는 철학자는 제가 이번 시간 처음 들어서 그냥 뭐 약간 부수적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아까 칸길렘 얘기하시면서 영미 철학의 관점에서 의철학을 잠깐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앙리 강의를 들으면서 그 존재나 삶에 대해서 앙리가 생각하는 바가 그 영미 철학 인식론에서 말하는 그 퀄리아, 그러니까 감각지랑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여나 그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논의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다 비슷한 부분이 잘 있겠죠? 어디 가나 다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뭐 알게 되면. 예, 오늘 흥미로운 강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